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건은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또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모가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던 행복한 가정이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음모로 뒤덮여 있었다는 사실 감히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아내를 사랑한다던 남자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무고한 한 남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어떻게 완벽한 살인을 꾸몄는지를 낱낱이 살펴볼 겁니다. 너무나 교묘하고 그래서 더 소름 돋는 이 사건의 진실을 함께 따라와 주세요. 도나 엘렌 브라운은 1963년 11월 10일 플로리다 할리우드에서 부모님인 사라 제인과 로버트 브라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세 자매 중 첫째로 동생 제니와 미셸이 있었죠. 세 자매는 정말 끈끈했고 유대교 신앙을 가진 가족 안에서 함께 자라났습니다. 도나의 어머니 사라 제인은 도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아버지 로버트는 보험 설계사로 일했고 어머니 사라 제인은 신문 배급 회사의 파트너로 일하면서 가족은 비교적 여유롭고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도나가 17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이혼했고 어머니 사라 제인은 아이라 드레서라는 남성과 재혼했어요. 도나는 새아버지 아이라와도 매우 가까워졌고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도나는 아름답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넘치며 외향적인 성격으로 묘사됐어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기운이 있던 사람이었죠. 친구들과 가족은 도나가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그 공간이 빛났다고 말했습니다. 도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딘 숄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나는 정말 특별했어요. 굉장히 친근하고 활력이 넘쳤으며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세 자매 중 첫째로 자란 덕분에 도나는 아주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소망도 컸고 그 성격이 그녀에게서 자연스럽게 묻어났어요. 어머니 사라 제인은 딸을 이렇게 표현했죠. 도나를 만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나는 24살이 되던 해 수술실 보조기술자로 일하면서 한 직장 동료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됩니다. 그 직장 동료가 자기 남동생에게 딱 맞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준 거였죠. 그 남동생의 이름은 마크 윙어였습니다. 마크 앨런 윙어는 1962년 11월 26일 오하이오의 알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셀리와 제럴드 윙어였고 세 남매 중 막내였어요. 형과 누나가 있었고 역시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에버레디 프로덕츠라는 회사에서 기술관리자로 일했고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마크 역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마크는 야망이 넘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묘사됐어요. 알리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1년에 버지니아 군사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군 관련 진로를 위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1985년에 물리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면서 미 육군 소위로 임관했고 이후 2년 동안 조지아주와 한국에서 복무했습니다. 그 후 플로리다에 있는 실험장비 제조회사에 채용되었고 바로 이 시기에 형의 주선으로 도나와 소개팅을 하게 된 거예요. 마크는 이미 똑똑하고 성공적이며 꽤 인상적인 사람이었고 도나에게도 정말 멋진 상대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두 사람은 금세 잘 맞았어요. 도나는 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외향적이었고 마크는 차분하고 조용하며 내성적이었지만 도나를 잘 웃게 해주는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똑똑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도나가 꿈꾸던 이상형이었고 마크에게도 도나는 완벽한 상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푹 빠졌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보기에도 그 사랑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어요. 도나의 어머니 사라 제인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너무 귀엽고 이상적인 커플이었어요. 1988년 6월 첫 데이트를 한 지 6개월 만에 마크가 청혼했고 양가 가족 모두 크게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1989년 3월 4일 플로리다 할리우드의 템플 사렐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도나의 여동생 제니는 이렇게 농담했대요. 우리 자매 중 한 명이 결혼하면 그 남편은 세 자매 모두랑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늘 함께였으니까요.
결혼 직후 마크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원자력 엔지니어 자리를 제안받았고 부부는 새로운 삶을 위해 이사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웨스트뷰 드라이브의 집은 가족 중심적이고 아늑한 동네였고 아이를 키우기에도 안성맞춤이었어요. 도나는 스프링필드 메모리얼 센터의 성형외과에서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고 부부는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었죠. 안정적인 직업, 멋진 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 부족한 건 아이뿐이었어요. 두 사람은 6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도나가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되는 것을 꿈꿔왔던 도나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운명이 바뀌었어요. 1994년 12월 도나의 직장에 다니는 한 의사가 임신한 10대 소녀가 아기를 입양 보낼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도나는 이게 운명이라고 느꼈고 마크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임양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그리고 1995년 6월 1일 그들은 아름다운 아기 소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베일리였어요. 도나 기분이 어때요? 너무 벅차요. 그리고 꼭 알아줬으면 해요. 마침 오늘이 마크와 제 약혼 기념일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오는 날이요.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아기 베일리는 첫 순간부터 도나와 마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도나의 동생은 언니가 엄마가 된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도나에게 엄마가 되는 건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을 거예요. 동생 미셸은 도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미셸, 내가 이 아기를 처음 품었을 때 이미 내 딸이라고 느꼈어. 베일리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다녔고 도나의 절친 딘 숄츠도 육아를 도우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새로운 엄마로서 적응해 나가는 윙어 가족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들에게 단 3개월 만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긴급 전화예요. 제 아내가 숨을 못 쉬어요. 필요한 게 있나요? 모든 게 필요해요. 제발요. 1995년 8월 베일리가 태어난 지 3개월 되던 무렵 마크는 테네시에서 열리는 업무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고 도나는 그 기회를 이용해 베일리를 데리고 플로리다의 가족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방문을 마친 뒤인 8월 23일 도나와 베일리는 세인트루이스 공항에 도착했고 2시간 거리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셔틀을 예약해 두었죠. 이 셔틀은 도나의 어머니가 직접 예약해 준 것으로 딸이 아기 돌보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셔틀이 오히려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셔틀 기사였던 로저 해링턴은 운전 중에 도나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마크의 말에 따르면 그 남자는 아내를 정말 무섭게 만들었어요. 도나가 많이 겁에 질렸다고 했죠. 그 운전기사는 사람을 죽이는 얘기, 차 폭탄을 터뜨리는 얘기, 사람을 훼손하는 얘기를 늘어놓았고 운전도 험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신이 자신을 차에서 꺼내 나무 위로 날게 한다는 망상적인 말까지 했다고 해요. 게다가 도나에게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졌고 불법 약물을 사용해 봤다거나 난잡한 성파티에 초대하겠다거나 머릿속에 D라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가 사람을 해치라고 시킨다는 등 섬뜩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도나와 베일리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지만 도나는 이 경험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동생들과 친구 딘 숄츠 그리고 출장을 떠난 남편 마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마크는 매우 걱정했고 혹시라도 신고해야 할 상황을 대비해 도나에게 그 셔틀 기사와 나눈 대화를 정확히 적어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부터 도나와 마크의 집에는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들면 말은 하지 않고 숨소리만 남긴 채 전화를 끊는 시기였어요. 부부는 이것이 로저의 소행이라고 확신했고 그가 스토킹을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마크는 바로 셔틀 회사 바 트랜스포테이션에 전화를 걸어 로저의 행동을 신고했고 회사 측은 로저를 정직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8월 29일 마크는 집 지하에서 러닝머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나가 다친 줄 알고 깜짝 놀라 위층으로 올라갔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침실에는 베일리가 혼자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나가 아기를 혼자 두는 일은 절대 없었기에 마크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곧 이어진 소란에 마크는 식당 쪽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들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총을 들고 복도로 나섰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끔찍한 광경이 마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한 남자가 그녀 위에 올라타서 망치로 마구 내려치고 있었어요. 마크는 즉시 그 남자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남자는 뒤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려 했고 마크는 두 번째 총알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이후 4시 30분경 마크는 911에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저 이 남자를 쐈어요. 제 집에 들어왔어요. 당신 집에 있나요? 네, 제 아내가. 총은 어디 있죠? 식탁 위에요. 제발 와주세요. 마크는 계속해서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나와 침입자는 모두 심하게 다친 상태였어요. 도나는 망치로 최소 7차례 머리를 가격당해 의식이 거의 없었고 침입자 역시 머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경찰관 데이브 바링거는 즉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상태와 현장을 3장의 사진으로 남긴 뒤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3장의 사진은 이후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진에는 엎드린 도나와 그녀로부터 몇 피트 떨어져 누운 침입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현장에서 경찰은 침입자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그는 바로 도나가 불안해하던 그 셔틀 기사 로저 해링턴이었습니다. 주방 식탁에서는 로저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 꽁초와 노란 머그잔이 발견되었고 도나가 적어놓았던 문제의 셔틀 사건 내용도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로저의 차는 윙어 부부의 집 바로 밖에 세워져 있었는데 교통 방향과 반대로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칼, 타이어 렌치 손잡이에 검은 전기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마크의 이름 주소 4시 30분이라는 시간이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자 살인사건 담당 수사관인 찰리 콕스는 로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운영하는 트레일러 파크의 세입자였기 때문이었죠. 콕스는 로저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고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개입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콕스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예전에 그가 아내를 소파 위에 엎드리게 해놓고 때리려던 걸 내가 말린 적이 있어요. 콕스는 마크의 진술을 듣기 위해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그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마크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며 되풀이해서 물었습니다. 그 남자 혹시 로저 맞나요? 콕스가 맞다고 확인해주자 마크는 절규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그 남자예요. 일주일 내내 아내를 괴롭히던 그 남자. 마크는 도나가 겪었던 그 무서운 셔틀 사건 그리고 그 뒤 이어진 의문의 전화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바 트랜스포테이션의 신고에 로저가 정직됐다는 얘기까지 상세히 이야기했죠. 콕스는 로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정말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예측 불가능했죠.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 화풀이로 집까지 쳐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현장 조사 결과도 마크의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망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도 있었으니까요. 조사 결과 로저 해링턴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사망했고 도나 역시 31세의 젊은 나이로 병원에서 몇 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이 마크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에게 이렇게 위로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도나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인 사라 제인과 아이라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라는 그녀를 부둥켜 안아야 했습니다. 너무 통곡하고 울부짖어서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사라 제인은 새벽 4시에 딸 제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제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그저 제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실이었어요.
공항에서의 불안한 셔틀 경험이 이런 참극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라 제이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딸이 무서워하진 않았어요. 그냥 너무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나빴던 거죠. 48시간 안에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살인사건 담당 검사는 마크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발표했고 로저의 살해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나의 공식 사망 원인은 로저 해링턴에 의한 타살로 로저의 사망 원인은 마크 윙어의 정당방위에 의한 사망으로 기록됐습니다. 스프링필드 주민들은 마크를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뿐 아니라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후 몇 달간 사라 제인과 아이라는 마크의 곁을 지키며 어린 베일리를 돌보았습니다. 도나의 절친 딘 숄츠도 베일리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도나의 가족들은 자신들 또한 큰 슬픔을 겪으면서도 마크와 베일리를 돕기 위해 플로리다와 일리노이를 오가며 헌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크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보였고 술을 과하게 마시거나 얼굴에 총상을 입는 장면 같은 폭력적인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모습도 보였어요. 분명 예전과는 달랐지만 주변 사람들은 사람마다 슬픔을 극복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하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플로리다에서 일리노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자 도나의 가족들은 마크에게 부모가정부 겸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라고 권했습니다. 마크는 1996년 1월 23살의 레베카 심이라는 여성을 라이브인같이 거주하는 보모로 고용했습니다. 레베카는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씨로 곧 사랑을 받았고 특히 어린 베일리를 정말 잘 돌봤어요. 도나의 여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레베카가 싫었어요. 하지만 베일리에게 너무 잘해줘서 미워할 수 없었어요. 레베카 역시 이렇게 회상했어요. 베일리는 생후 3개월 만에 2명의 엄마를 잃은 셈이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해맑게 웃는 걸 보고 정말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레베카는 윙어 가족의 일원처럼 자리 잡았지만 한 사람만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나의 절친 딘 숄츠였어요. 딘은 도나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베일리를 돌보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레베카에게 불편함을 주었다고 합니다. 레베카는 딘이 마치 자신이 도나를 대신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년 뒤 마크와 레베카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레베카가 임신했고 두 사람이 결혼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거예요. 레베카는 임신 사실에 많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크가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큰 신경을 안 썼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마크는 무척 기뻐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부의 역할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레베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살면서 아이를 함께 돌보다 보니 이미 부부나 다름없었어요. 마크는 저를 마치 신이 보내준 천사처럼 여겼죠. 마크는 레베카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된다면 영광일 것이고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준다면 축복받은 인생이 될 거예요. 마크와 레베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마크가 어린 시절부터 지켜온 유대교 신앙을 내려놓고 레베카와 함께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했습니다. 마크는 레베카에게 아이들을 기독교로 키우겠다 고 말하며 흔쾌히 동의했어요. 마크가 이 사실을 라비에게 전했을 때 라비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크는 유대교는 너무 어렵고 용서가 없는 종교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라비가 무슨 용서가 필요합니까? 라고 되묻자 마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6년 10월 두 사람은 하와이로 떠나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마크는 도나와 살던 집을 팔고 스프링필드 외곽 플레전트 플레인즈의 4에이커 규모 대농가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3명의 아이를 더 낳아 총 6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레베카는 베일리를 합법적으로 입양해 한 가족으로 살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크는 도나의 가족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베일리에게 도나의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사라 제이는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마크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앞으로 베일리가 우리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요. 제발 그렇게 부르게 해달라고 다시 편지를 보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도나의 가족들은 그 뒤에도 매년 생일 카드만 보내며 베일리를 기억했고 베일리가 카드에 적힌 이름을 보고 사라 제인과 아이라가 누구야? 하고 물으면 레베카는 그건 도나의 부모님이야. 널 사랑하고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야.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도나의 죽음을 쉽게 잊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저 해링턴의 가족은 아들의 억울함을 믿었습니다. 어머니 헬렌은 우리 아들은 문제아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때리는 일조차 못할 착한 아이였죠. 라고 눈물을 보였어요. 누나 바보라도. 로저는 한 번도 폭력을 쓰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영혼이었죠. 친구 아기 옷을 사다 주러 오면서 마지막으로 $20를 주고 갔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며칠 뒤 관속의 로저를 다시 볼 줄은 몰랐어요. 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로저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더욱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도나와 로저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형사 더그 윌리엄스는 처음부터 마크의 진술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로저는 집 안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 없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준 것이죠. 게다가 도나가 왜 아기를 침대에 혼자 두고 자신이 무서워하던 남자를 집에 들였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또 로저의 차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분명히 마크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4시 30분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마크는 로저를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저가 마크의 이름을 적어놨을까요? 윌리엄스는 그가 정말 살인을 할 생각이었다면 왜 대낮에 그것도 차를 집 앞에 떡하니 세워놓고 들어갔을까 하는 점도 의문스러웠습니다. 로저의 차 안에서 발견된 칼과 타이어 렌치도 이상했습니다. 정말 살인을 계획했다면 굳이 집에 있는 무기를 찾아 쓰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져온 흉기를 바로 썼을 텐데 말이죠. 더구나 로저의 담배 꽁초나 커피잔이 집 안에서 발견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말 살인을 하러 들어간 사람이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여유가 있었을까요? 마크의 몸에는 전혀 상처가 없었다는 점도 이상했어요. 만약 도나를 향해 망치로 내려치는 남자에게 맞섰다면 어느 정도 상처나 멍이 있어야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윌리엄스는 이 의문점을 수사팀의 콕스 형사에게 이야기했지만 콕스는 이 사건은 너무 명백하다. 더 조사하지 말자. 라며 묵살했습니다. 마크는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건 몇 달 뒤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의 총을 돌려받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수사팀은 총을 돌려주긴 했지만 사건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가 다시 경찰서를 찾아와 사건을 캐묻는 행동은 전례가 드물었어요. 게다가 몇 달 뒤에는 마크가 다시 경찰서를 찾아와 재혼 소식을 전하며 잡담을 하고 갔습니다. 이쯤 되자 콕스 형사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콕스는 파트너가 맞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상부에서는 내 직감으로는 사건을 다시 열 수 없다고 잘랐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사건을 재조사할 만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마크는 재혼해서 3자녀를 더 낳고 승진도 하고 도나의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으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도나가 숨진 지 24시간 만에 그는 아내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고 $15만 수령했어요.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으로부터도 최대 한도인 $25,000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살해된 책임을 물어봐 트랜스포테이션과 로저 해링턴의 유족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이 사건은 3년 반 동안 별다른 진전 없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9년 3월 사건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도나의 절친 딘 숄츠가 경찰서를 찾아와 사건 당시 자신과 마크가 불륜 관계였으며 마크가 도나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딘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마크와 도나를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도나의 여동생 제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크가 우리와도 다름없는 한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절대 상상도 못했어요. 딘의 말에 따르면 그녀와 마크의 관계는 도나가 살해되기 한 달 전부터 시작됐고 도나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6개월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크는 딘에게 도나가 죽으면 양육권 분쟁 없이 베일리를 키울 수 있다. 라고 했고 심지어 딘에게 시신을 발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딘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도나가 공항 셔틀 사건을 겪은 뒤 마크가 그 운전사를 집으로 불러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마크는 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해 줄 거지? 라고 물었고 이후에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 라며 불길한 농담을 했다고 딘은 증언했습니다. 딘은 이 사실을 묵인한 죄책감으로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을 앓았고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겁니다. 이 폭로로 인해 수사는 다시 시작됐고 바 트랜스포테이션 역시 마크의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재조사했어요. 바 측 변호사는 딘의 60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받아 경찰과 공유했고 사건은 다시 본격적으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바가 고용한 범죄 현장 분석 전문가 톰 베빌은 도나의 죽음이 가정 내 살인극을 위장한 연출된 범죄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 흔적, 혈흔 패턴 등이 마크의 주장과 전혀 맞지 않았고 오히려 마크의 옷에서 도나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로저의 옷에는 도나의 피가 거의 없었고 로저의 총상 역시 두 발이 연이어 발사된 흔적이 아니라 5분 간격으로 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장을 찍었던 폴라로이드 사진 속 로저의 시신 위치가 마크의 진술과 완전히 맞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2년간 철저히 재조사를 거쳐 2001년 8월 마침내 마크를 체포했습니다. 보석금은 $10,000로 책정됐고 마크는 결국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렸어요. 마크의 재판은 2002년 5월에 열렸고 배심원단은 12시간의 심의를 거쳐 마크에게 1급 살인죄 2건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로저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이 억울하다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콕스 형사 역시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나는 로저 가족을 상처 주었고 그를 부당하게 살인자로 몰았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레베카는 남편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동안 곁을 지켰습니다. 베일리는 6살이었는데 가족들은 아빠가 잠깐 어디 다녀오신다 고 설명하며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마크가 교도소에서조차 살인 청부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레베카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마크는 옛 친구와 딘 숄츠를 살해하고 딘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또 다른 수감자에게 살인을 의뢰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마크는 3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 레베카는 자신의 성과 아이들의 성을 바꾸고 파산을 겪으며 어렵게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나의 부모님과도 다시 연락을 이어주어 베일리는 이제 외조부모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도나의 어머니 사라 제이는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지만 딸의 이름으로 만든 기금과 기념사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도나를 기리기 위해 어린이 병원에 놀이방을 만들었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기금도 설립해 도나의 뜻을 잇고 있어요. 이 사건 정말 상상 이상이었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사랑을 위해서라고 포장된 계획이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사건만큼 충격적이고 또 그만큼 많은 의문을 남긴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봐 주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저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조심히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요.